네카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카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직후에 빅7 종목 중에 거기서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팡 기업들이 그죠? 다 이제 플랫폼의 가치로 인해서 올라갔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또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은 뭔가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감가상각비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는 있는데 그 이익의 훼손이 어디서 일어난 건가? 아, 미래의 매출을 위한 투자였구나 하면 우리가 또 자신 있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네이버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니지먼트인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애플 시대에는 애플을 안 샀어요. 그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 스티브 같은 천재가 애플을 경영을 할 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팀 쿡이 CEO를 맡고 나서부터 워런 버핏을 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 매니지먼트의 부분에 있어서 천재적인 스티브 잡스보다는 안정성이 팀 쿡을 더 가치를 높게 준 거죠. 투자자 입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경영진과 카카오의 경영진이 이번에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보면 네이버는 야, 저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그냥 미국 회사 같아요. 네이버의 경영진을 보면요. 그래요? 네, 미국 회사 같아요. 근데 카카오의 경영진은 조금 아쉬워요. 이 카카오라는 엄청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경영진들이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 이 주주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최근에는 막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고 나중에 주가 흐름은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까지 카카오의 주가에 다 반영은 됐다고 보거든요. 네. 됐고 하반기가 지나서 최근에 아직까지 금리가 안 빠지니까 다들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되게 조금 이 조바심이 느껴지실 건데 채권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주식으로 벌고 하반기에 채권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게 채권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올 4Q부터 내년 1Q, 2Q 가면서 확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 플랫폼의 기업들의 가치는 또 확 올라올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믿음이 가는 거는 지금은 네이버인 것 같고요. 또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네이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기사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 해외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뭐 제페토라는 게 메타버스 시장을 할 때도 있었지만 뭐 웹툰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걸 갖다가 동남아 가서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포시마크 같은 회사를 또 인수를 하고 근데 되게 싸게 인수했어요. 그런 것도 싸게 인수하고 그런 걸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1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될 때 그 모멘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면 JYP나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다가 동남아에서만 하다가 일본 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 다 조 단위대로 확 커졌잖아요. 그런 준비를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아니 챗GPT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저렇게 하는데 그죠? 바드랑 이러다가 네이버의 검색 시장 이런 거 다 저기 뺏기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인데 그 최수연 사장이 지난 그 챗GPT 나오고 나서 4월 초인가에 딱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한글 데이터가 우리가 챗GPT 대비해가지고 한 6,000배 정도 더, 600배인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음식점이나 검색을 할 때
구글 가서 검색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글로벌한 거는 구글링을 하는데, 네이버 가서 찾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국내 시장에서 이 검색 시장을 뺏기면서 광고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우려감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2차 전지 산업은 아무래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초기 산업이고 앞으로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핵심 우량주 범위에 좀 많은 포지션을 넣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걸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나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진짜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네. 지금 정도의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은 바로 2년 전에 테슬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네요. 네. 테슬라를 제가 2020년 5월 달에 이 회사 1조 달러 가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뭐 테슬라가 뭐 한 7배 올라버렸죠. 한 6개월 만에 확 올려버리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올랐는데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전문이 제가 이제 너무 비싸진 것 같아서 저희는 3분의 1 팔았습니다. 여기서는 쫓아 사지 마세요 하면서 회사도 전문이 테슬라 주식은 그냥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할 건데 맞아요. 그때까지 들고 가는 거지 무슨 테슬라 주식을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냐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420불 하던 게 지금 이번에 101불까지 맞아요. 빠졌다가 200불 왔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 지금 2030년 되면 2천만 원 팔 건데 지금 사야죠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맞아요. 요즘 안 하죠. 네, 안 해요. 예, 오히려 테슬라 팔아가지고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마음이 또 확 식어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테슬라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분명히 전 세계에서 우리가 탑티어고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배터리 관련된 걸 2020년도에 저희가 LG화학을 포트에 제일 많이 샀을 때 2차 전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글로벌 넘버 원이었는지 그 이유를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때 이미 그렇게 사셨었군요. 네, 보세요. 80년대에는 전부 일본 제품이었어요. 네. 80년대에 소니의 워크맨 딱 열어보면 다 일본. 우리나라 뭐 웬만한 거 이래 열어보면 다 싼요. 다 일본 전지였어요. 일본 2차 전지가 전 세계 시장의 한 87%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업체 다 망하고 싼요가 망했어요. 네. 싼요가 망해서 파나소닉에 인수된 거거든요. 아. 왜 그랬냐면 일본 전자 회사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 삼성전자 때문에. 네. 삼성전자랑 LG전자 때문에 2005년 이후로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다 죽으면서 일본 배터리 회사들이 납품을 할 캡티브 마켓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엄청난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가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대중들이 이 확신이 조금 이래 누그러져야 돼요. 지금 테슬라처럼. 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게 단독으로 쓴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단독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진행하는 식사합시다. 예, 초대했었던 그 수많은 고수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고수분들하고 나눴던 얘기가 주옥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얘기를 담아서 책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네.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 책상에는 좀 지저분해요. 되게 리포트를 잘 안 버려요. 예,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거의 한 1년치를 쌓아놨다가 버릴 때 그 1년 전에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지라고 보면서 버리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야. 네. 지금은 저 사람 얘기가 맞나 이 사람 얘기가 맞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애널리스트를 리포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관점으로 매수와 매도의 의견을 얘기했고 목표가를 얼마를 얘기했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9만 원 갔을 때 12만 원 리포트가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리포트 저는 나중에 다시 봤어요. 나중에 다시 보면서 왜 이때 12만 원이라고 했지라고 이제 그 가정 어썸션을 쭉 이래 보면 조금 무리한 가정이 들어갔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이 복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복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떤 액션을 했든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게 맞았든 틀렸든 특히나 틀렸을 때 더더욱이나 복기를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했었지? 라는 부분은 복기를 하는데 이 책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많은 우리 투자의 고수분들 주식농부 박용우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윤지호 센터장, 강영현 이사님, 이선엽 이사님, 김태용, 이다솔, 이한영, 유비 팀장, 김경록 대표님 이렇게 쭉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을 해석하고 어떤 전략을 제시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특히나 위기였잖아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위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았는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복기를 했어야 되듯이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올라오는 장에 이번에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최근 1년에 대한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그 복기를 누구랑 하느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복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책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 정말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 벌기 쉬운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닷컴 버블이었어요. 분명히 거품이었어요. 거품이 있다가 그때도 페드가 금리를 6.5%까지 올리면서 거품이 와장창 깨졌거든요. 네. 와장창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아마존이 2001년에 바닥을 잡고 먼저 올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다음이었어요. 네. 네, 99년에는 다음이 1등이었어요. 근데 네이버가 상장을 해서 네이버가 막 올라가죠.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주식시장이 우리의 미래를 먼저 얘기해줘요. 먼저 얘기해주는데 거품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줘요. 예,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거품이 꺼지거든요. 꺼지고 나서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약간 무늬만 성장주, 무늬만 닷컴 이런 걸 다 죽여버려요. 네. 그리고 진짜 옥석이 가려지면서 옥이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면 네이버가 300배 났어요. 2002년도부터 300배가 났고 한 2002년도에 강남에 집 사봐야 7배 정도 올랐거든요. 300배 났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2,800배가 났어요. 확실히 글로벌한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얘기해주는 이 미래의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주식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거품이 생기고 특히나 거품 생기는 산업이 더 좋아요. 저는 거품이 꺼지고 났을 때 어떤 기업이 여기서 살아나나를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막연할 수가 있으니까 한 예를 들면 2년 전에 메타버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이름도 메타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다가 이거 아닌가 수익도 나빠지고 하니까 요즘은 사람도 줄이고 하는데 그러면서 메타버스와 관련됐던 기업들 로블록스라든지 뭐 유니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박살이 났어요. 80% 주가 박살이 났거든요. 저는 그 1차 거품 때는 안 사요. 네, 박살이 반드시 나게 돼 있으니까 박살이 났는데 모두가 요즘 메타버스 얘기 안 하죠. 네, 맞아요. 네, 저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요즘 메타버스에서 그때 얘기했던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거든요. 네.
보면 이 한 예로 로블록스 같은 거 매출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로블록스 같은 거를 과거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옛날 리포트를 봐요. 옛날 리포트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뭐 7살짜리부터 뭐 10살 이런 애들이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2년 전에 7살은 9살이 돼 있을 거고 10살은 12살이 돼 있을 건데 이 유저들이 로블록스 세상에 아직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냥 패션으로 들어갔다가 에이 이제 이거 재미없어 안 하고 나오는지 그걸 보는데 뭐야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을 생각했을 때 제2의 페이스북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살난 주식 중에 이렇게 골라서 한번 5%를 한번 던져볼까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장한 미래는 지금 현재 있다.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게 페이스북처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비중은 5% 정도가 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제 내가 정말 승부수, 내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면 로블록스의 경영진부터 사업 보고서를 다 꿰차고 네. 정말 이거구나. 20년 전에 페이스북이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뭐 더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워런 버핏처럼 이미 자리를 잡고 나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던지는 그래 해야 버틸 수가 있어요. 또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다음 주도주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 방법이 네.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이 항상 미국 시장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그 SG 사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조작 사태가 있었잖아요. SG 사태 이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주가 조작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주가 조작 사태 보면 8개 종목을 가지고 막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정도 기업도 수급으로 얼마든지 마치 뭔가 큰 모멘텀이 있는 것처럼 사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거래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매도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주식을 쳐올리면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짓밟아 버려요. 그 정도로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보면 신용 투자도 엄청나게 해요. 미국의 시장에서 신용 규모가 얼마냐면요. 최고점이었을 때가 9,300억 달러였거든요. 9,300억 달러였는데 지금 6,300억 달러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6,300억 달러라고 하면 900조가 넘어요. 900조, 1000조, 최고치였을 때는 1200조라는 신용을 써서 매매가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25조 됐다가 15조까지 갔다가 지금 18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18조의 신용자금이 쓰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1200조. 그러니까 엄청난 이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신용으로 매수도 하고 또 공매도도 때리고 하면서 가격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지속된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나스닥에서 다 미리 반영을 한다는 거죠. 가장 빨리 반영하는 곳이 나스닥이라는 거죠. 닷컴도 나스닥이었고 전기차 모멘텀도 나스닥이었고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 시장 모든 새로운 혁신 기업은 다 나스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 시장을 항상 관찰하거든요.